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관련해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과의 영상통화를 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협상은 끝났다며 지금은 번역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안이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적 시기 등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안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 후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 청도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의 최대 과제인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최소 75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명세 등을 잠체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22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외인과 개인이 매도세 나타내면서 2190선까지 시장이 빠진 상황인데요.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였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이제 640선마저 이탈을 하고 638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비보존의 인상 3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7주 만에 다시 온수당 1,5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에 쇼핑 매출액이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자동차 업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올해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대비 약 132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변화 통해서 시장 분위기 짚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인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면세점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에 쇼핑 매출액이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좋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즉 크리스마스 데이로 휴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은 산타 랠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부분들이 얼마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큰 화두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슈퍼 세터데이 영어로 보면 슈퍼 세러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 예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슈퍼 세러데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샀다 이런 부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1 개념을 보면은 약 8조 6천억 원 정도 미국인이 이렇게 소비를 했고요. 또한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12월 2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돈으로 10조 9천억 그러니까 약 18조 19조 원 정도 썼는데 지난주 토요일 기준해가지고 40조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약 60조 원 정도의 미국인들이 소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통상 회사에서 다음 주에 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또 카드나 이런 부분들로 또 그 신용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는 것과 같은 또 매출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결국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 산타 랠리가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렸던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8년 12월 달 21,000선 그리고 어저께 전이죠. 어저께 전은 28,000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로 이렇게 다우지수의 급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결국 미국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나스닥 지수의 모두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6,1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8,900선 어떻게 보면 9,000선 언저리했기 때문에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은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인데요. 그만큼 수입 국가가 이렇게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해당 어떤 종목들의 반응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통상 월트 디즈니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딸을 집에 아드님도 그렇지만 딸 있는 집은 애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즘은 월트 디즈니에 있는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 주식을 한 주씩 사줄 정도로 상당히 월트 디즈니를 비롯해서 소비 관련주 그리고 어린이 관련주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12월 달 이후에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이 있겠지만 2019년도의 초에 비해서는 이때 약 $100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153달러 등 전체적으로 2018년도 말 대비로 50% 이상 급등했던 것들이 미국의 소비주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통상 한국도 우리가 통상 코스트코, 미국으로 보면 카스코라고 그러는데요. 자, 코스트코의 주가도 지금 12월 달 이후에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 말 그러니까 191달러에서 근 $300 밴드를 갈 정도로 소비재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리테일 관련주의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경기의 시사점을 우리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어떤 캐시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1단계 즉 미국과 중국의 1단계가 현재 사인하지 않았지만 1단계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발 악재는 없을 거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당히 시장이 좀 훈풍으로 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통상 우리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험자산은 우리가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는 위험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이 된 것 같고요. 통상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안전자산인 금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동조의 모습을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이 비교 차트의 모습인데요. 가장 위에 다우지수의 모습, 그리고 금가, 아래 하단에 WTI, 그러니까 서부텍사스 원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두 개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 갔을 때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야.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예상보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할 때 금 가격이 지난 7월달 이후에 온스당,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1,49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상승했다는 걸 보면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봐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내년 경기도 좋을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예상보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2020년에 미국의 어떤 경기를 판단하기에는 기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의 모습이 역사적 신고가 랠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미국 증시는 상승할 거이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내년 이후에 기본 팩트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사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변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올 한해 미국의 주가 상승했던 기본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해라 그런 요구와 맞물려서 연준이 3번이나 기준금리 인하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정리해보면 내년의 방향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을 여전히 사고 있다는 걸 보면 내년에 상반기는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근 20년 만에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자동차 앞서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통상 그 자동차 쪽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CNBC 비롯해서 몇몇 그 미국의 페이퍼들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통상 차를 좀 구매하실 때 통상 우리가 소위 엔진이 있는 내연기관에 있는 차를 좀 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전기차도 상당히 익숙할 정도로 이제는 트렌드가 내연기관 즉 전통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도 여전히 내연기관인 자동차 관련돼서 내년에도 약 1,700만 대 정도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GM이나 포드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통상 아시는 것처럼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통상 GM부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GM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GM 대우에 대한 코멘트도 있겠지만 미국의 결국 빅3 관련돼서 우리가 GM을 볼 수 있는데 GM의 주가 결국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는 주당 44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6달러이기 때문에 올 한해 주가를 보면 이것이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GM이나 소위 포드나 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실직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GM의 주가가 여전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가장 강조드려야 될 것은 GM의 주가가 주당 36달러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또 포드의 주가입니다. 포드 주가는 더 엉망입니다. 포드가 실은 상당히 처음에 자동차의 어떤 시초를 열었던 그런 어떤 종목 중 하나 포드인데요. 주당 9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앞서서 보였던 것들은 GM의 주가 그리고 포드의 주가가 30달러 때로는 9달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425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인 포드나 GM의 시가총액과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도 올해 6월 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테슬라가 주당 176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당시에 월가에서 페이퍼는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 테슬라 주가가 계속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적자가 상당히 걱정이다. 이런 점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돼서 중국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독 법인을 좀 설립했습니다만 테슬라의 성장점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6월 달에 176달러에서 최근 들어 425달러.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 1억 7천이
단순하게 4억 2천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냐면 6개월 만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는 것이고요.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포드나 GM 주가가 여전히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전통 내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2025년까지 전기차가 매년 평균적으로 28% 정도 계속 성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증권사 삼성증권의 페이퍼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이 판매 대수가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2013년부터는 이게 데이터에 잡히지 않지만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모델 3부터 물론 우리가 테슬라의 차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죠. 뭐 교통사고도 났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전 차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고 통해 상당히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2018년도 3분기 대비로 약 16.2% 그러니까 2019년도 3분기에는 9만 7천 대를 팔 정도로 상당히 테슬라에 대한 리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슬라 관련돼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현대차도 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가 우리가 아이오닉스를 비롯해서 뭐 이런저런 뭐 소위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즉 미국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판매량 탑10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한국차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앞서서 포드나 GM의 주가처럼 현대차의 모습들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점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테슬라의 모델 3가 전기차죠. EV가 결국 전기차인데 전기차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대수를 팔았고요. 가장 한국과 경쟁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출 경합률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출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이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혼다 그리고 토요타 이런 종목들이 미국 관련돼서 2위,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성장점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폭풍 전야가 결국은 누구라도 빨리 이제는 전기차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덧 $400 넘어서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드나 GM처럼 현대차도 전기차 쪽으로 빨리 돌아서지 않는다면 포드와 GM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결국 전통차 개념으로 보면 감원 태풍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들어서만 27% 이상 올랐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테슬라가 훈풍이 닿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LG화학도 좀 최근에 크게 올랐거든요.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수혜주 관련돼서는 우리가 통상 애플에 대한 말씀 들어볼 필요는 같은데요. 애플이 뭐 상당히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관련돼서 그 국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반응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슬라를 좀 바라볼 때 테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결국 배터리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휴대폰을 사시더라도 항상 그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완되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몇 군데 즉 슈퍼차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나 이런 관련이 있었던 파나소닉 그리고 LG화학 등 소위 그 배터리 강점들의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는 어떤 배터리 강점 기업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몇몇 종목들에 있어서 실적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이 결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과연 누구와 손잡을지 가장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관련주의 어떤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국내 시장의 수혜주는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한 결국 뭐 중국 측에 가장 이슈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터리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 중국에 있는 기업과 갔을 때 중국이 일정 시간 그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을 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떤 배터리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중국 기업들을 상당히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반응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이제는 중국 내 기업들이 한국 내 배터리 기업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을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히 좀 중국발 악재 속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프랑스에 이어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넘어서는 정보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탈리아가 디지털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디지털세를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틀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소위 뭐 국내도 그렇지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장 장치 그 서버를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법인세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들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탈리아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세 도입 관련돼서 뭐 증권사가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디지털세 관련돼서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8년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 유로존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유로존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향유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득을 못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언짢은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라본 시각의 페이퍼를 통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통상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통 기업과 좀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기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고정사업장 없이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좀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각종 세제를 부과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일랜드 등 소위 헤지펀드 헤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본부를 세우고 그쪽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결국 유로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언짢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전통적 기업들은 평균 23.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9.5% 그러니까 평균보다 상당히 적은 만큼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서 이탈리아가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세 어떤 부과하는 기본적 이유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그러면 결국 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업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나 이베이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친숙한 종목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매출 관련돼서 유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매출이 많이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의 본사 소재가 미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럽 매출의 비중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마찰이 그만큼 더 격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탈리아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이탈리아 의회가 내년부터 결국 IT 기업에 세금을 3%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 부과의 의미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관련돼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로존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좀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유로존 유로 집행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그렇게 이탈리아가 국민들에게 선심성을 쓰기에는 너희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또 다른 대안으로 그러면 이탈리아에 들어와 있는 소위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글이나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한테 추가적으로 번외로 어떤 매출 관련된 3%의 어떤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입장에서도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존 관련돼서 브렉시트의 어떤 이슈도 있겠지만 유로존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기업이 있는데요. 반대 모습 보실까요? 반대 기업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세를 이쪽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개 기업들은 상당히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경제력이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안 좋은 국가는 그만큼 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가 디지털세에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의 어떤 수혜국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탈리아는 그동안 눈치를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부과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탈리아 관련돼서 또 다른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그런 눈치가 있지만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맞물려서 디지털세 관세의 어떤 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찬성과 반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도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탈리아가 이번에 매출의 3%를 부과했지만 더 크게 보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가 미국으로 소위 수출하는 그 기업들에 있어서 너희가 결국 우리 제품, 우리 국가가 우리
우리 회사 관련돼서 결국 구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탈리아가 미국으로 오는 제품에 있어서 우리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좀 판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판단은 조심스럽지만 결국 이탈리아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 관점을 보면 미국이 승 그리고 유럽이 지금보다 더 어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대비 약 132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업종이 좋았고 어떤 업종이 부진했습니까? 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연말이네요. 네. 올해도 지금 오늘 그리고 한 3일밖에 거래 일수가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정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리포트들이 이제 막 또 쏟아질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 대기업이라고 하는 10대 그룹 쪽에 여러 가지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서 울고 웃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그나마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 같이 10대 그룹이 모두 다 늘었으면은 증시 분위기가 좀 회피하겠죠.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잘하는 쪽, 잘 나가는 쪽에 몇 개 그룹이 이끌었고 나머지는 그에 못 따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그룹이 779조, 그리고 올해 말 지금까지 12월 2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11조.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32조 원 가까이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 분위기나 동향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면은 지금 10대 그룹 쪽에서 한 4개 정도만 성적표가 좋았고요. 6개 그룹은 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4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6개에 대해서 안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좋아진 4개의 그룹을 보게 되면 삼성, SK, 현대차, LG, 그러니까 즉 내놓으라 하는 국내 대기업은 그나마 성적표가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6개 그룹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좀 양분된 시각 쪽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그룹과 SK그룹 하게 되면은 그나마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반도체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죠. 그리고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들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역할을 빼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제가 있는 부분들,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통신이라든가 정유 이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갖고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숙제는 좀 남아있는 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님이 잘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생각보다 미국 점유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차 효과가 그렇게 크게 발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됐다라는 것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생들은 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눈에 띌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친환경차 라인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어지면서 그동안 실적 동향들도 바라보게 되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견조했다, 라는 쪽에서 주가도 이를 좀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내년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회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타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LG그룹 같은 경우는 그나마 LG노텍, LG전자가 IT 쪽에서 그나마 분위기에 훈풍을 타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같은 IT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업계, 특히 LCD 업계 쪽에 대한 부진한 우려감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은 이제 LCD를 털어내고 이 OLED 쪽으로 가속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계속 기대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통신 관련된 쪽에서 LG U+도 올해는 별로 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주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본격적으로 5G가 이어지고 있는 내년 어떤 변화들은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약간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0대 그룹 중에서 하나 제일 올해 타격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은 롯데그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내수 쪽에 좀 더 포지션이 좀 강한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유통 쪽에서 생각보다 이런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하반기 들면서 가장 또 크게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노재팬이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영향 쪽으로 롯데그룹이 일본 그룹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시각 쪽에서 약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았던 부분들인데 일단 총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롯데케미칼과 같은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중화학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수요 자체가 물론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분위기 때문에 여파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를 뺀 부분들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공급 과잉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숙제가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 쪽에서 좀 더 다변화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6개 그룹 쪽에서 포스코 그룹, 한화그룹, GS 농협도 생각보다 10대 그룹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 모두 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 철강이라든가 금융,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쪽이겠죠. 한화 같은 경우는 보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조선,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은 강하게 내년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여전히 시각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총평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올해 좋았던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룹사들이 아마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업황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내년도 아마 차별화는 되게 10대 그룹 안쪽에서 해당되는 섹터와 업황 관련돼서 많이 갈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목 짚고 왔는데 이어서 면세점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면세점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면세점주는 일단 또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앵커님도 돈이 많으셔서 그다음에 이제 휴가도 잘 가셔서 면세점 쪽에서 써주셔야 면세점주도 올라오겠죠. 그런 동향들을 봤었을 때 아직 지금은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한정되는 모멘텀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중국인 입국자 수가 생각보다 계속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인 입국자 수를 보게 되면 5개월 연속 50만 명대입니다. 거기다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 수 42만 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한 30% 늘어나는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추이를 보게 되면 연간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800만을 찍었었을 때가 201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중국인들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입장들이 가장 컸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사드 배치에 따른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의 반토막 나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더 이상 이슈가 확대가 되지 않고 중국인 입국자 수가 그래도 회복된다라고 관점들인데 올해는 일단 그래도 500만이 넘을 걸로 보여지면서 회복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00만 대 수치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좀 모자란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떤 면세점을 가로지르는 특히 중국 소비주에 대한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그만큼 쓰느냐 여부에 따라 달렸겠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중국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깃발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가 들어와서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그 깃발이 또 면세점으로 간다. 무르르 가겠죠. 그래서 한국 오면 그래도 면세점 가서 쇼핑하는 게 제맛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지난 한 3, 4년 정도쯤의 변화였는데 지금은 일단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런 많은 깃발이 꽂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인들도 관광객 패턴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르르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끼리 오면서 예전에 이어졌던 구매 패턴들이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졌던 어떤 선진국이나 즉 선진국 쪽으로 갈수록 여행 패턴들은 이런 어떤 자유여행, 다변화된 여행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어떤 중국인 입국자 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러나 단체적인 움직임 쪽에서 이끌어지는 어떤 면세점 내 그런 호황 국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면세점들이 아마 매출은 잘 나올 겁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잘 나와도 수익성은 그에 못 따르는 국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는 게 거의 상반기 중에 확정적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동향들을 좀 뉘앙스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약간 친중 쪽으로 가까이 가는 어떤 성향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성격으로 봤었을 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회 가능성들은 좀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대표적인 면세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화장품주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기대감은 올해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입국자 수를 봤을 때 일본 관광객 수는 위축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노재팬과 관련된 영향들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냥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지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여전히 이견이 높구나라는 쪽에 대한 확인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국인 출국자 수도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4개월째 감소를 하는데 폭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행 또 면세점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아직까지 빠르게 개선되지는 못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오래 끌다 보면 상대적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일본 방문객과 함께 나오는 우리나라 어떤 출국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올해 어떤 극하게 위축됐던 부분들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면세점 같은 경우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올해도 한 28%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로 보이고 서울만 34%, 제주도 30%대, 시내 면세점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출 자체에 대한 성장세가 수익성을 끌고 가지 못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나온 만큼 아직은 볼륨은 큰데 그에 따른 돈을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고민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봤을 때 기회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숙제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점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어떤 대응하는 전략들은 좀 눈치를 보자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평년보다 따뜻한 최근 겨울 기온 때문에 이 겨울 테마주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겨울 테마주 이번에 좀 힘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결론적으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성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확 나와야 될 텐데 날씨 때문에 울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지금 밖에 창문을 보다 보니까 비가 오네요. 비가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겨울은 겨울답게 좀 매섭게 추워야 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이제 관련된 겨울 수혜주들이 웃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위 싫어하시죠, 앵커님? 네, 뭐 너무 추운 건 좀 싫죠. 네, 예, 다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매출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너무 안 추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기온으로 보다 보니까 12월 평균 기온이 작년 대비 약 한 0.6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중순이 초순보다 덜 춥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대표적인 겨울 수혜주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겨울이면은 추운 날씨에 핫팩도 좀 쓰고 거기다가 옷도 두툼하게 입고 호빵도 좀 먹어주면서 어떤 겨울을 좀 만끽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상들인데 하지만 겨울이라는 어떤 특수성들 특히 계절적인 변수들은 저희가 뭘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가 또 1월 달에 강하게 추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끝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겨울 수혜주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온난화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대세가 되면서 아직 지난 2017년이 아마 겨울이 가장 추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만 작년 그리고 올해 아직 그렇게 큰 추위가 다가오지 못했다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겨울철 수혜주라고 하고 있는 보일러 난방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도시가스 업체, 아웃도어 이런 그것도 하나 겨울하게 되면은 삼립식품과 같은 또 계절적인 수요를 받는 종목들 이런 쪽은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아마 조금 지나서 내년 가게 되면 여름 수혜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떤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어떤 매출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런 성수기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좀 제약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할 종목들이 두 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데 첫 번째로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한국의 매출 비중보다도 북미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 이런 식으로 약간 다변화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의 겨울에 대한 분위기보다도 어떤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가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내 관련된 모멘텀들보다는 해외 쪽이 좀 더 주가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매출의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파세코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골로, 난로라고 그러죠. 예, 그 어떤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 쪽으로 겨울 쪽에 한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하지만 이제 위닉스라든가 어떤 신일산업 같은 계절적인 가전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점들 특히 지난 겨울 때는 실적이 잘 나왔다가 여름 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된 쪽의 변화들이 여름 가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라인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레벨업 자체가 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관심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두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충청 남부를 포함한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3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충청과 전북, 경북에도 5mm 내외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과 대구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대전과 청주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흐린 가운데 울진은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4도, 낮 기온은 울진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5도, 부산은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는 눈 또는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지나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화요일은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